꿈나무 여러분, 오늘은 제 책 어른 연습을 읽어보려고요. 누구나 나이 들면 자기 인생의 철학자가 된다고 하죠. 이 책은 오유경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을 적은 책입니다. 인생의 파고를 넘어오면서 알게 된 행복과 성공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도 공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곡지만 읽어볼게요. 먼저 제가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 36년 만에 돌아온 영화 탑건 속편이 최근 큰 화제였다. 더욱 스펙터클해진 데다 감동까지 주는 스토리도 놀라웠지만 영화를 압도한 것은 단연 61세인 톰 크루즈의 외모였다. 그는 세월과 중력을 이겨낸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 시절과 비교해 손색 없는 외모에 오라까지 더해져 빛이 났다. 그의 외모는 단순히 외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배우로서 프로페셔널한 정신의 발로임을 알기에 사람들은 톰 크루즈에게 환호를 넘어 감동의 박수를 보낸다. 국민 배우 윤여정 선생님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입은 드레스를 기억할 것이다. 섹시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녀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심플한 블랙 드레스였다. 그 드레스는 주눅들거나 오버하지 않는 74세 여배우의 단단한 멘탈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미국 보그가 선정한 아카데미 베스트 드레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녀는 출국하기 전부터 온갖 브랜드에서 의상 협찬 제안을 받았지만 나는 공주가 아니다 라며 단호히 거부했다고 한다. 그녀가 최신 명품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채 무대에 올랐다면 더욱 빛이 났을까? 단연코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 또 한 명, 대한민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 선생님을 처음 뵌 날 느낀 감동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모교 언론인 신년 모임에 선생님의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었다. 둥근 테이블에 10여 명씩 앉아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었다. 그 자리에는 기자, 아나운서, PD 등 언론계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가 총 출동했다. 그런데 입구에서 키가 크고 늘씬한 여성이 들어서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꽤 먼 거리였음에도 그녀의 블랙 롱 원피스, 볼드한 금색 팔찌와 장신구, 꼿꼿한 걸음걸이가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포스는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게 아니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메릴 스트립이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 실내가 잠시 웅성이더니 노라노 선생님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저분이 노라노 선생님? 50대 남짓 되어 보이는 저분이 75세 노라노 선생님이라고? 그때 알았다. 자세와 걸음걸이에 그 사람의 진짜 나이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톰 크루즈, 윤여정, 노라노 세 사람에게는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통해 멋이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젊은 시절의 외모는 타고난 것에 좌우되지만 나이가 들면 외모는 전적으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꼭지는요. 나만의 럭셔리를 찾아서라는 내용입니다. 퇴사 후 새롭게 펼쳐질 인생을 위해 평창동에 집을 짓겠다고 하자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왜 생활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가 높은 강남 아파트로 가지 않는가? 집 한 변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데
왜 사서 고생하려 하는가?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럭셔리보다 풍요로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은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에서 매일 아침 백두대간만큼이나 웅장한 북한산의 산세를 바라보고 뻥 뚫린 하늘과 별을 바라보고 신선한 숲 향기와 지저귀는 새소리를 즐기고 정원에서 계절마다 다른 나무와 꽃을 가꿀 수 있는 삶, 또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집이야말로 가장 럭셔리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가치는 시장 가격과 다르다. 10,000원짜리는 10,000원어치의 기쁨을 주고 100만원짜리는 100만원어치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인지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삶에 주는 가치가 얼마인지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의 삶을 욕망하느라 내 삶에서 충만함을 누리기 어렵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추억이 깃든 물건, 높은 안목으로 고른 예술품, 공정무역 상품이나 공정한 가치를 치른 물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 등은 가격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그래서 얼마짜린데? 하며 시장 가격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진짜 럭셔리를 모른다. 특히 사회에 나오며 인생 2막을 맞이한 이후 퇴사해서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 인생 3막을 앞둔 어른은 돈의 본질 가치가 0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은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할 때 비로소 돈으로서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각자에 맞는 가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종이 쪼가리이자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그저 쌓기에 급급한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는 돈뿐만이 아니라 본질 가치와 관계없는 사회적 가치에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지적했듯 우리를 조종하는 사회적 가치는 결국 허구에 기반한 약속이라는 점.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를 의식하고 진짜 행복을 놓치지 않는 선택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다음 꼭지는 공감하기, 누구나 감정에 지배를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하기라면 자신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동화구연과 웅변대회를 휩쓸었고 학창시절엔 학보사 기자와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약했다. 말로라면 상대방이 누구든 이길 자신도 있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때면 상대방이 상사라 해도 논리적으로 따져 물었다. 나는 논리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상대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대응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했다. 논리적 설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성취에 불과했다. 이러한 말하기 기술은 나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는 물론 업무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 한 책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장을 만났다.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문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거나 보이지 않는 손 등의 개념을 배우며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었다니.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듯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순간 모든 의문의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와 솔직한 조언을 건넸는데 친구가 도리어 화를 낸 이유, 그리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답답함을 느낀 이유 또한 알게 되었다. 인간이 논리가 아닌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나서 말을 뭔가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화를 나눌 때 논리에 맞게 이야기하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우선시했다. 내 말을 들을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지, 그 사람이 진정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지, 지금 상대방은 내게 말하고 싶을지, 내 말을 듣고 싶을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은 설득과 승리의 기술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나와 부딪히던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늘 삐걱거리며 스트레스를 주던 일이 거짓말처럼 술술 풀려나갔다. 바뀐 건 단 하나, 내 말뿐이었다. 상대방의 머리가 아닌 가슴을 향하는 말. 어른의 말하기란 결국 이렇듯 마음의 빗장을 풀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잘 듣고 잘 표현하고 잘 공감하는 것은 모두 마음의 문제다. 이런 말하기 비법은 스피치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연습 또 연습해보는 것만이 답이다. 오늘 나와 마주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진심 어린 한마디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말하기 전에 충분히 듣는 걸 잊지 말자.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의 신간 그리고 저의 첫째기기도 한 어른 연습 중에서 3꼭지 정도 읽어드렸어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읽어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안녕.